그래서 단백질은 부족해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넘쳐도 좋지 않은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특히 강조가 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나의 예방법, 암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느냐면요. 암 주변의 미세 환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암 주변에 이 암세포가 안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 몸이 면역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 시스템을 깨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암 치료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우리 우리 환자분들이 근육을 이제 올린다면 이제 체중을 늘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일단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동은 근력 운동이 돼야 된다. 근력 운동이 되면 일단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뻐근하니 아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지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뭔가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근육을 만들어 신호는 보냈어.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이때 재료가 필요한 게 가장 1번이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공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루타민. 글루타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우리가 근육을 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이 글루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루타민은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아요. 그 몸 안에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로서는 글루타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글루타민은 우리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도 글루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설이 많아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루타민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근데 써도 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암세포는 지가 필요한 양만큼의 글루타민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것을 뭐라도 빼다가 글루타민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굳이 우리가 안 먹어도 암세포는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근데 글루타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글루타민이 장점막 세포를 강화를 시켜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것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먹으면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면역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자료를 보면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또 해요. 그거에 앞으로 암 치료하는 데서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건 좋지만 글루타민은 아직까지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글루타민만 따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먹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쨌든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민을 얻는 방법을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루타민 단독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어디서 얻는 게 좋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육류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해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생선 종류를 통해서 얻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식물성에서 얻는 게 좋으리라고 보고요. 육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얻고 양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방법은 우리 환자분들이 가능한 채식이나 아니면 꼭 굳이 육식 계통을 한다면 생선 종류를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은 사실은 칼로리를 얻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기보다는 주 목적이 닭 날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얻기 위해서 닭 날개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는 대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한 3,00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래요. 닭 날개에 있는 세포들은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먹었을 때 엄청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아가지고 체중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닭 날개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닭 날개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사실 근육이 길러지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근데 닭 날개를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비타민 B 계통입니다. 비타민 B.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콤. B콤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부속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계통. 그리고 이 안에서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게 그런 기능을 하고 세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세포 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줄여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 세포를 갖다가 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제 오메가3 계통을 이제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탈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그래야 되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를 해야 제대로 된 근육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 늘리는 방법의 근육 강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영양소 공급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나름대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또 그럴 사람이 없으면요 자료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터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획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식단, 단백질을 늘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단백질을 높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우리가 영양소를 이렇게 놓고 비율을 볼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가장 이제 주 3대 영양소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볼 때 탄수화물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 2, 지방이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6대 2대 2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가 됐을 때는 어때요? 가능한 탄수화물 비율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을 높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방을 높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지만 단백질은 6대 2대 2 중에서 2잖아요. 2를 3이나 4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걸 쓰고 남는 것을 저축을 안 합니다. 다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버리거든요.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많이 먹게 되면 이걸 빼내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근육을 기르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야 되고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부족해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넘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버해서 막 내 체중을 막 늘릴 거야. 근육을 강화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내가 곱빼기를 먹을 거야.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중에서 약간 높이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단백질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콩이죠. 콩이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더 많잖아요. 소고기. 이게 단위 면적당. 이 100g을 놓고 본다면 소고기 100g하고 콩 단백질 100g을 이렇게 놓고 이 비율을 보면은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21g이라고 그래요. 근데 콩 속에 들어있는 것은 26g 내지 27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고 콩을 먹으면 든든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고기 속에는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호르몬을 만드니까 내가 어떤 느낄 수 있는 기분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 더 기분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식물을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게 들어왔지만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콩을 가장 추천합니다. 암 환자 채식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영양소가 약간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채식 속에 있는 특히 콩이라든지 이렇게 채식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어쨌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기분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단백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식만 하게 되면 체중이 안 올라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단은 체중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길러져야 우리가 제대로 바람직한 체중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무조건 체중만 늘면 된다. 이럴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지방이 많아지죠. 근육은 안 늘고. 이리 됐을 때는 암 환자분들한테 지방 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식이하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 케톤식이라는 것을 많이 하라고 암 환자들한테 하라고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이런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지방을 몽땅 먹어라. 암 세포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지 못한다.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는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에너지,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톤을 암세포는 이용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해가지고서 그 케톤 시기에서는 지방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을 악화시킨다. 오히려 지방이 암세포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또 뭐냐면 암세포는 지방 대사를 할 수 있다. 케톤식에는 못하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이용한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CA 사이클이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세틸코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지방을 통해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는, 이게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방을 갖다가 암세포가 끄집어옵니다.
그래야지 아세틸코에를 만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지방을 이용을 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톤이에요. 아예 탄수화물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렸을 때 우리 몸에서는 막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세포 어쩌든 간에 이것을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을 가지고 케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톤을 만들어졌을 때 암세포가 케톤을 이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을 갖다가 많이 써서 에너지 하는데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막 잘 먹어서 오는 살이 찌는 경우는 근육은 별로 없어요. 지방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을 우리 암세포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이 많아지면 어때요? 인슐린 저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비만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체중이 많이 늘므로써 암을 악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육이 올라오지를 않고 지방만 늘었기 때문에 악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체중을 내 옛날 체중만큼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지방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케톤식의 개념하고 일반적인 지방을 이용한 그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체중 늘리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암 환자 탄수화물 섭취 꼭 줄여야 할까요? 우리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좋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에 포도당도 탄수화물, 설탕도 탄수화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복잡하죠. 뭐 우리가 쌀밥은 먹어서는 안 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현미나 뭐 보리나 뭐 귤이나 이것은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단순당, 그 다음에 복합당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포도당이나 설탕, 그리고 우리가 과일 속에 있는 과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는 것은 안 좋죠. 결과적으로 이걸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암세포가 먹을 밥이 많아지고, 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또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는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이 생기잖아요.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염증 소견들이 세포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암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복합탄수화물은 또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우리가 되게 어때요? 식이섬유를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분자량이 많은 거. 이걸 이렇게 복합탄수화물 쪼개졌을 때 단순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소로는 잘 쪼개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은 단순당밖에는 쪼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식이섬유라고 하죠. 우리가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필요하고 암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우리가 식이섬유는 되게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식이섬유는 우리가 장내 미생물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이 균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돼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만드는 효과를 내고, 그래서 이런 균들이, 좋은 균들이 있게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적고, 장 점막 손상이 적으니까 면역이 강화돼요. 그래서 암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식이섬유는 암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을 만들어내요, 장 안에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뷰틸레이트라고 하는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요. 지방산을 만들어서 이 단수의 지방산이 우리 특히 암 환자들한테 암을 악성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H닭이라는 이런 유전자가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장이 나쁘게 되면 이런 유전자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억제해 주는 게 바로 뷰틸레이트예요. 이 뷰틸레이트는 우리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식이섬유가 우리가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죠. 수용성은 이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거고,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효소에 의해서도 소화가 안 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무슨 작용을 해요? 변을 굵게 만들어주죠.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어 가지고 부풀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굵게 변을 볼 수 있고, 그럼 이때 좋은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변비 같은 것을 해결할 수도 있죠. 장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발암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빼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바꾸게요. 이제부터는 탄수화물을 줄인다 보다도 단순당을 줄인다. 그렇게 바꿔야죠. 단순당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지 마시고,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앞으로는 단순당과 복합당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 줄여야 되는 것은 단순당입니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은 뭔가요? 나쁜 탄수화물은 그죠, 하얀 거 이야기하죠. 쌀밥. 왜 쌀밥은 그러냐? 현미 속에도 쌀밥 들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 쌀을 에너지로 만들 때 태우는 영양소들,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태우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잘 배설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런 재료들을 태우는 영양소는 없이 타는 영양소만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단순당에서 설탕이죠.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단당류니까 그냥 몸 안에 바로 들어가는데, 설탕은 이당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설탕을 우리 효소가 잘 분해를 못해요. 이것도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설탕을 분해하는 준주들은 대개 유익균이 아니고 유해균들이 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유해균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당은 바로 밀가루나 그 다음에 쌀밥이나 설탕, 이걸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이제 그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어떤 거예요? 채식이죠. 우리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게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이냐 아니면 불용성이냐. 그래서 수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우리 고구마를 먹으면 안에 줄기 같은 거 걸려요. 감자나 고구마나 전분이 많아요. 이건 단순당으로 바뀔 수 있는,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데 고구마는 안에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줄기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이뉼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뷰틸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 야채 종류는 다 식이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뿌리 채소 중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고구마. 그리고 또 사과도 먹으면 어때요? 줄기가 같이 걸리죠. 근데 사과는 문제가 있죠. 과당이 많이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죠. 사과를 짜가지고 나오는 즙은 우리 가족들한테 주고, 안에 있는 찌꺼기는 환자가 먹어라.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식이섬유 좋죠. 사과는 그렇게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구마를 많이 권하는 이유도 고구마 속에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는 이게 특히 자색 고구마. 우리가 고구마는 되게 껍질은 이제 자색이잖아요. 근데 이 껍질 속에 안토시아닌이 많죠. 근데 만약에 자색 고구마를 먹으면 이 과즙 있는 안에 내용물에도 보라색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토시아닌 먹고 이뉼린 먹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견과류 같은 데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그 뿌리 채소 중에서는 비트는 식이섬유도 많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많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트라든지 추천을 한다면 저는 고구마, 비트, 잘 자라는 과일, 토마토, 키위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암 환자 식사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첫째는 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는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단순당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지방은 좀 늘리는 게 낫다. 근데 지방을 늘릴 때는 그냥 우리가 뭐 돼지고기, 뭐 베이컨 이런 데 있는 이 포화지방산을 보다는 오메가3가 많은 지방산이나 거기에 보면은 오메가3가 많은 것은 들깨라든지 아마씨, 햄프시드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단순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좋은 것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걸 항상 섭취할 때는 우리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죠. 비타민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지만 항산화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음식이고, 자, 음식을 이제 언제 먹는 게 좋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 중에서 어느 때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건가? 일단은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아침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생리적으로 이 먹은 음식을 소화를 가장 잘 시킬 수 있을 때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인슐린도 그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니까 이때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지방을 먹을 때는 가능한 이제 점심 때 먹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오후에는 에너지를 많이 쓸 일이 많으니까. 지방에는 칼로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많은 게 들어왔을 때 안 써버리면 비만될 수 있으니까 점심 때 지방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어떤 영양소든지 간에 가능한 적게 먹는 게 좋겠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일주기, 하루에 일과에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식사 방법이죠. 식사 방법. 여기 안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어때요? 첫째,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을 짧게 하지 마라.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식사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0분 이내에 끝나죠. 근데 의도적으로 30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30분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는 것을 자주 여러 차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식 한 숟갈 먹고 한 30분에서 한 100번 정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분 만에 밥 먹는 분들 보면은요, 몇 번 우물우물하고 삼켜버리죠. 이제 그리 되면은 이제 위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창자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우리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일단은 30분 정도 이렇게 넉넉하니 잡아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씹는 것을 좀 자주 씹어야 돼요. 그 입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서 음식을 씹고 있으면 위에서는 지금 씹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내려 보내줄 거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음식이 들어올 때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느냐? 여러 가지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나 위산을 준비를 해요. 이게 씹고 있는 동안에 그거 준비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소화를 제대로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씹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그 위산이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물을 그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몇 가지 안 좋은 이제 우리 음식 습관들 중에서 이런 게 있죠. 폭식. 막 한꺼번에 먹을 때는 왕창 먹고 또 안 먹을 때는 막 굶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폭식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이 폭식은 일단 이게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게 첫 번째, 혈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혈당이 높아지니까 암세포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쓰고 남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이 넘겨버려요. 그런데 그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혈관 안에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으로 빠져요. 왜냐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겠지만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몽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몽땅 나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가고 에너지 갖다 쓰고 하면 포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액에는 인슐린은 높아지고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이 인슐린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허기가 져요. 그럼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식은 정말 안 좋은 방법. 그리고 속식, 너무 빨리 먹는 거, 그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편식. 편식은 한쪽으로 편향된 음식을 먹는 거죠. 되게 이제 육식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죠. 육식 좋아하는 분들이 고기만 먹고 야채라든지 물도 잘 안 마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고기 중에서도 또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아니면 가공육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 편식되어 있는 부분, 이 음식 습관이 암 환자들한테 이건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가 많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 태우는 영양소는 일단 채식이에요. 채식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간식. 간식인데 특히 야식, 저녁에 간식을 먹는 거. 저녁에 간식 먹는 것은 먹고 나서 어때요? 자버리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나서 나는 자버리는데 내 장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은 또 혹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서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 있잖아요. 암을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나는 짠식이란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짜게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짠 음식은 되게 이제 나트륨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이게 짜게 먹는 사람들이 위암에 잘 걸리거든요.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논리가 뭐냐면요. 이 소금이 우리 면역세포가 어떤 암세포를 죽이려면 효소가 있어요. 그란자임이나 포포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나트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된다. 나트륨이 많은 게 소금이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론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있어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가 옵니다. 세포 안에 물을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물이 부족하면은 암세포로 넘어가는 원인이 돼요. 특히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집에 물 없으면 설거지 못 하잖아요. 설거지도 못 하고 화장실에 대변 봐놓고 냄새 나는데 물 내려야 될 건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냄새에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도 못 하니까 불결해지잖아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면은요, 우리가 에너지 만들면서 만들어진 이런 산화물이 특히 ROS 같은 것을 정리가 안 돼요. 빨리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요. 그래서 중성세포가 그러다 보니까는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암세포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소금이 그렇게 탈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면역세포에서 면역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면역을 떨쳐버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소금을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그런 면역세포 기능도 높이는 게 아니고 떨쳐버리는 그런 논문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소금을 권하는 분들이 이 면역세포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혈압 상승이 오죠. 고혈압 같은 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장기들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짠식이 안 좋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그 다음에 언제 먹느냐, 어떤 것들을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은 우리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소금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그 소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모든 음식이 간을 하잖아요. 간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또 발효 음식에 소금이 절이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금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우리 가장 소금을 양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생리 반응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이 하루에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게 4.5g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 하루에 10g 이상도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무염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세포 속에는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싱겁다고 느끼지만 아예 나트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나트륨이 없으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무염은 아닙니다. 저염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약간의 간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약간 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루로 따지면 2.5g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환자분이 소금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소금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면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서 그 주겸인가 고 봤더니 주겸이 아니에요. 구운 뭐라고 써졌던데요. 왜 우리 소금을 굽는지 아세요? 이게 소금 안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워버리려서 날려버려서 그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겸을 만드는 방법. 보통 이제 9번 굽는다 하잖아요. 9번 굽는 거하고 일반 소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주겸은 한마디로 소금을 만들 때 이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태워요. 그렇게 되면 소금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섞여진 이 소금하고 대나무를 또 다른 대나무 속에다 넣는 거죠. 이걸 넣어서 또 태워요. 그러면 또 희석이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것을 9번을 하다 보면 실제 소금은 많지를 않고 대나무가 한마디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많아져요? 소금 외에 미네랄들이 많죠. 그 미네랄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겸은 제가 볼 때는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미네랄을 먹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겸은 소금이다. 소금을 그러면 소금을 먹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천일염이다.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자.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거지만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암염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천일염이 아닌 우리가 이게 산에서 광석으로 해서 나오는 암염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염들이 우리가 이게 천일염은 소금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만 암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여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면 빼내야 되는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금 자체는 우리가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특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소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미네랄을 이렇게 주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미네랄은 특히 이제 채식 종류의 야채라든지 이런 데는 미네랄이 많죠.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이 안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 세포는요, 칼륨하고 나트륨하고가 세포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평소 때는 우리가 나트륨은 막 들어오려고 해요. 세포 안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막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예요. 반대로 진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나트륨을 밀어내고 칼륨을 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에너지를 생산해 갖고 여기에 이걸 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탈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채식이잖아요.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키위, 바나나, 예?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키위, 막 이런 채소들에 칼륨이 많아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소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채소나 이런 부분들에 많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소금이나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단순한 소금에서 오는 미네랄들은 중성 상태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 상태의 미네랄이 되거든요. 칼슘 2가, 뭐 칼륨 1가, 뭐 해서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바로 우리 생명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채식이나 이런 채소가 살아있을 때 이 안에서 활동하는 미네랄들은 다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이온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이온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만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거 뭐냐면 신장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우리가 혈액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빨아들이고 칼륨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은 칼륨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트륨은 어느 정도의 우리 혈액에서 필요한 농도가 있어요. 근데 혈액은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정해요.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그 혈액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는다? 우리 사람들이 저녁에 야식을 막 많이 먹고 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몸이 팅팅 붓죠. 붓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를 이게 그 소금을 혈액에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소금을 그러니까 나트륨을 아예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계속 빼버리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양.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5g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하루의 필요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5g이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이거든요. 근데 왜 소금을 따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근육을 길러서 이게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음식은 어느 때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얘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